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검찰이 어제 청구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마다 단독, 속보 이런 형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징역 11년 이상은 선고돼야 할 중범죄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반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20쪽에 달하는 반박 자료 서한을 보냈습니다. 거짓에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내일은 또 대규모 규탄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 거세게 일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정치권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검찰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법적 진실이 규탄 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쓰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보다 처음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많이 갖추어졌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저렇게 직접 일종의 브리핑을 할 정도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년, 징역 11년 그 정도는 돼야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요. 죄질이 불량함에도 실제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서정 변호사님 어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그 11년 이상의 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법의 형이 정해진 걸 법정형이랍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 이게 법정형이죠. 그런데 법정형은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좀 이게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뇌물을 1억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으면 가중해서 뭐 15년, 또 이게 소극적으로 받으면 감경해서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데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요 배임이 300억이 넘으면 7년에서 11년입니다. 배임이 7년에서 11년이 기본형입니다. 그다음에 그 FC는 뇌물이잖아요. 뇌물은 이제 그 형량이 11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죄가 5개잖아요. 예.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근데 무기징역은 가중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하면 11년에서 무기징역 예. 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최소 11년 이상 노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전수미 변호사.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적절합니까? 네, 저는 검찰의 그 11년에 대해서 명시한 걸 보면서 이 검찰이 이 정도면 막가지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란 게 지금 증거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도 지금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단형 11년을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를 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답정 너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 검찰 너. 그래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놓고 제1야당 대표에 네. 대한 탄압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지금 이런 모든 정황들을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혀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이 11년형에 대해서 구형은
검사의 최후 변론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를 했다. 그럼 네. 지금 법원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까? 이건 저는 검찰의 오만이라고 보고 굉장히 예. 막가자는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지금 11년형이라고 해서 뭐 사법부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사법부에 판단을 구해야 하는 입장일 텐데. 자,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정경유착, 지역토착 비리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유원석 검찰총장도 지역토착 비리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걸 그 성남시라는 지역에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를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네. 지역 토착 비리를 강조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뭐 당직자들이나 지역위원장 또는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어찌 보면 총동원해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 그 예를 들어서 당원이나 현역 의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질러진 비리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그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예. 저지른 비리다. 근데 성남시장 당시에 누구하고 한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중앙 뭐 굉장히 그 유명 건설사나 뭐 이런 데하고 어떻게 대장동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지역에서 뭐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나 다 자기네들이 무슨 시행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름 붙여서 계열사 만들고 근데 거기랑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뭐 그 측근들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서로 주고받고 뇌물 약속하고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네. 이거를 지금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보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꾸 성남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성남시의 대장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민주당과 관련 없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고 네. 아까 뭐 징역 11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예.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잖아요. 네네. 구속영장 청구서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구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자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범죄가 이렇게 중요한 범죄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징역 11년 이상 정도는 그 나와야 하는 범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로 징역 11년 이상이 들어간 거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요. 아시타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 대학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로도 등장을 했었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다시 말해서 뭐 내로남불 이걸 한자어로 좀 표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불경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시정농단이다. 아시타비의 전형이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면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이 예.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은 국정농단이고 자기가 한 것은 굉장히 모범스러운 말하자면 많은 환수를 한 예. 아주 자기가 표준이 되는 네. 뭐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아시타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견할 만한 시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적반하장이다 이런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러한 결과물들이 민주당 대표 이후의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 근원적으로 보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정진상과 예. 어떤 이재명 변호사가 만들어 놓았던 유착 관계가 연결되어서 예. 시정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사에 두고 검찰 이 대표 측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 구속 여건이 전무하다 이런 주장입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쓰는 걸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종사한 지도 수십 년이 됐는데 보다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인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입니다. 네, 이 대표는 자기가 어디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은 증거인멸 그 우려에만 총 5,000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표 측이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현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디 도망간다고 합니까? 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시타비가 아닌가 싶은 것이 지난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망갈지도 모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된다.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의 전모가 선후관계를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일은 이미 이전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것이고 그 문제 제기조차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내부에서 이 대장동 관계만 보더라도 제기가 됐던 것이고 이후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탄을 위해서 본인이 전혀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셨죠. 그리고 또 그도 모자라서 또 야당 대표가 돼서 다시 한번 또 갑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탄을 거듭했는데도 지금 사실 일반인이라면 이 혐의라고 하는 것들이 구속 수사해야 마땅한데 본인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속영장 청구가 뭐 성지처럼 불가능한 것이냐,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11년형에 처해질 정도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인적 물적 증거가 넘침에도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이 네.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검찰에서 이제 주목하는 건 정진상, 김용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려라. 어디 산에 가서 숨어라. 뭐 쓰레기라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거 그리고 가짜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이 행동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변호사를 보낸 점. 이런 것들. 김만배 씨의 언론 인터뷰. 이게 다 하나의 증거인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구속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구속의 사유를 보시면 이게 말장난인 걸 알 수 있을 것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뭐 도망, 그다음에 주거가 불분명해야 됩니다. 7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속 사유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장하는
주장하는 거 중대한 범죄다.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의 범죄의 중대성은요, 이 법원이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구속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 그 70조 1항에 나오는 구속의 사유 3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법원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현저한 혐의인데,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참고인들 주요 진술인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구속돼 있고 조사받고 있죠. 근데 그리고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검찰입니다. 증거 다 가지고 있고 관계인데 다 들어가 있고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사유로서 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구속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크게 구속 요건은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된다. 예. 소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소명인데요. 예. 소명은 이제 정명하고 틀립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주는 99% 이상. 이게 이제 그 정명인데, 이거는 나중에 유죄를 할 때 하는 거고요. 네. 구속 단계는 소명은 뭐냐? 우월적 개연성입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70~80% 정도 된다.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되는데 70~80%만 돼도 소명은 된 거예요. 우월적 개연성. 예. 50%만 넘어도 이게 소명은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여러 정황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 보십시오. 옛날에 김용, 정진상 이분이 유동규 씨한테 핸드폰 버리라 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자기가 오랫동안 쓰는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이걸 지금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옛날에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요. 이분이 씨한테 컴퓨터 이게 빨리 교체해라, 하드 사주겠다, 이런 게 녹취록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한테 핸드폰만 6번 바꿨어요. 정진상 7번, 9번 이렇게 핸드폰을 수시로 바꾸고 번호도 이게 3개씩 썼습니다. 쌍방울과 통화 내역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인멸. 네. 그다음에 정성호 신명계 자장이죠. 예. 이분이 아주 묘한 시점에 김용, 정진상, 이화영 씨 면회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예. 검찰이 직접 증거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회유한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보기 증거인멸의 우리는 아주 명백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번 양보해서 도주 우려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검사 사칭하고 나서 수비됐을 때 도망갔잖아요. 자기 책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 숨었습니까? 김부선 씨는 딴 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이 이게 변호사 때도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국민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높으냐? 예. 이재명 대표가 높으냐? 박근혜 대통령 도주 우려 없는데 또 이게 수사에서 그때 증거인멸할 거 없었잖아요. 네. 근데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범죄가 중대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예. 중대함에게 다른 거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지금 속보들이 각 언론마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라도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막 좀 보내주시죠. 자,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이 늘어날 걸 알면서도 업자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을 그대로 올려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거기서 3천억 이상 수익이 가능한데도 1,800억만 챙겼다, 이런 내용이 구속영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장동 인근의 부동산이라든지 가격 상승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정이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여주시죠. 네,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이런 인터뷰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욱 씨가 이 대표와는 상관없고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건지 아니다, 이 대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인터뷰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표와 정진상 씨가 이 측근과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성남FC 관련 성과급을 8억 정도인가요? 이 두 사람에게 줬고 전체적으로는 한 15억 정도의 성과급을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지금 구속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와 정진상 씨의 측근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는 성남FC의 이 광고나 이런 거 들어온 거,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8억 정도 두 사람에게 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은 성과급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도 구속영장에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당시에 성남FC 뇌물액도 정해서 각 업체별로요 얼마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정해줬다는 내용이 또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에 로비할 때 이재명 시장이 역으로 네이버 쪽에 제안을 했다. 우리 씨에 대해서 뭘 해주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거의 각 언론사마다 입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동안에 알려진 내용 중에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단독, 속보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 한 가지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거지 이 사실이 완전한 진실로 드러난 건 아직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는 거 지금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174쪽이라고 하죠? 173쪽이요. 173쪽. 예. 뭐 3쪽이나 4쪽이나 그런데 예. 자, 그 정도가 되면요. 이 A4 용지로 해서 173쪽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으면 이제 그걸 지금 뭐 단독도 아니죠, 사실은. 예. 상당수의 언론사들이 지금 입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하면은 이제 저희 기자 생활 할 때 보면 자, 이런 거를 각자 이제 기자 여러 명이 이렇게 나눠서 자, 어떤 게 기사가 되느냐.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전부 기사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만들고 뭐 이쪽으로도 만들고 저쪽으로도 만들고 뭐 또 이렇게 엮어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예. 기자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오늘부터 해서 적어도 며칠간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네. 아마 기사들이 쏟아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걸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기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검찰이 그동안 그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지 이게 뭐 사실관계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검찰이 그냥 뭐 진짜 이재명 대표 말대로 소설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튼 굉장한 정도의 저 내용은 상당한 정도의 그 뭐 진술이든 증거든 뒷받침이 되는 거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뭐 우월적 개연성 얘기 서정욱 변호사가 하셨는데 네. 그것처럼 저게 그 적어도 법정에 가서 검찰이 이러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네. 이렇게 봅니다. 할 정도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영장 속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이 대표는 민간에게 넘어갈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가 직접 받는 수익보다는 공원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1공단 공원화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정치적 이익이었다는 거죠. 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요. 그래서 다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도 이걸 내팽개쳤다 이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공원화를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원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개발 세력에게 공원화의 부분을 같이 적용해 들어가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용적률 올리고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공원화라고 하는 자기 공약 자체를 이끌어 가기 위한 부분,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이익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는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이죠. 네. 이게 실제로 공헌화라고 하는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공헌화가 이루어졌는가의 문제.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상황에서는 공헌화가 아닌 소위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많은 수익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이해 갈 거냐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속보로 보셨습니다만 당시에 대장동이 땅값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왜 땅값 오를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으니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니냐? 업자들이 이익을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배임죄라고 합니다. 땅값이 예측치보다 더 오를지 예측보다 더 나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서요 자신의 SNS엔 무속인 천공을 언급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이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당시에 대장동이 상당히 수익이 날 거로 그 당시에 이미 예상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약간은요.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부동산 시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올라갈지 대세적으로 내려갈지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초과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당초에 배제를 시켰다는 점이 이제 배임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장동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어요. 모든 이익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맞느냐? 그 엄격히 얘기해 보면은 그 대장동 사실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토지 수용을 공공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환수가 될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속보들 쏟아져 나오는 거를 보시면은 대개가 보면 특정인에게 본인의 친척, 본인의 측근에게 성과급을 나눠줬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 토착 세력과 그리고 인허가권이라는 것을 가진 그 특정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결탁을 해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내드린 내용 중에 측근에게 8억 정도 뭐 가족 채용해서 성과급 줬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성남FC에 이제 후원금 받는 거 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정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인허가 장사다. 이런 표현을 검찰이 쓴 것 같고요. 이 성과급 지급한 내용은 이 사람들에게 이 정치적인 이득을 그 나중에 돈을 받은 걸 활용해서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익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근데 그 FC는요, 이게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저는 3중의 뇌물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그 FC에 133억 받은 게 첫째 뇌물이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두산도 처음에는 이제 그 병원 부지했는데 네. 병원 안 준다고 이행 강제까지 때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후원금 받고 오히려 이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네이버도 보면 이제 그 문건에 보면 정진상 실장이 요구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진상이 그랬단 말인가 이렇게 조사발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처음에 그 인허가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대가로 돈을 받는 거 이게 첫째 뇌물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뇌물이 뭐냐? 바로 이제 본인이 특혜를 주고 돈을 받아놓고
이게 직원들이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측근들, 직원들한테 10에서 15%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일종의 저는 뇌물로 봐요. 15억 정도. 네. 이게 큰 돈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기업들 민원을 이렇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뭐 특혜를 줘가지고 받은 돈을 뭘 했다고 성과급을 15억을 줍니까? 예. 이게 두 번째 뇌물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15억 받은 측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후원금을 낸다거나 네. 이런 이게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저는 세 번째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정말 저는 이 건은요. 여러 제3자 뇌물 중에 저는 거의 직접 뇌물에 가까운 제3자 뇌물이다. 네. 직접 뇌물로 기소해도 거의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반박문 형식으로 한 20쪽 정도 되는 내용들을 전체에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모든 돈과 관련된 범죄는 돈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 대표에게 들어간 건 하나도 없다. 공모 입증할 증거도 관련자 진술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전수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반박문인데요. 네. 존경하는 뭐 더불어민주당 전국 위원장님께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네, 반박문입니다. 전체 20페이지 말씀하신 20페이지 예. 분량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범죄는 그 재산범죄 재산상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가 4천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액수도 늘어갔잖아요. 예. 그 돈의 흐름을 보고 이재명 대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내놓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뭡니까? 주로 진술이죠. 진술에 의해서 의존해서 이재명 대표 이럴 거야 의혹만 제기하고 있고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라 죄형 보도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죄형 보도주의를 하는 이런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확정이 뭐 1,830억, 뭐 4,895억 지금 액수가 나옵니다. 지자체장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뭐 어떠한 공공 개발도 당연히 못 하고 어떠한 뭐 시민들을 위해서 막 후원금 받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철저히 이렇게 차단을 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은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중앙 집권화 국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살아남을 곳 없고 다 죽고요.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면 본인 능력이 출중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했고 환수 이익을 가져왔다는 게 죄겠죠. 근데 능력이 출중한 게 죄라면은 얼마든지 뭐 물으십시오, 소환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은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대표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장동 배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배임은요, 자기가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러니까 이만한 정도 4,895억 원을 더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런저런 특혜를 많이 주는 바람에 환수를 안 한 거죠. 못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배임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지금 그걸 따지는 거는 뇌물이에요. 예. 그렇죠? 이 사건은 대장동 배임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는 제3자 뇌물죄잖아요. 네. 여기에 돈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네이버에서 돈이 얼마가 나와서 그걸 액수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해주고 뭐 금년에 20억 내고 내년에 20억 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자, 이재명 대표 임기 동안에만 내면 된다. 네. 그래서 실제 성남FC의 후원금은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줄어버려요. 그것만 봐도 벌써 이게 대가성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그냥 받지도 않아요. 예. 광고비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받아서 아까 삼중뇌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로 받아서 그걸 또 그 사람들이 마치 유치해온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런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돈의 흐름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은 원래부터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확보하지 못한 죄를 묻는 것이고, 예.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은 돈의 흐름이 다 나와 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들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배임에 대해서 한마디만 예. 제가 추가해서 그러니까 배임에 대해서 지금 액수가 늘어나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7월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목으로 환수하고 이 파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이거를 이 대표의 환수 성과 자체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재판문의 판결문을 검토하지도 네. 않고 이걸 배임으로 치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 볼 수 있죠. 예. 아니 당시에 5,503억을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예. 요거만 중점이 돼서 네네.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다지 이 5,503억은 지금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검찰과 아직, 예. 성남시 그렇기 때문에 5,503억을 대법원이 네. 그게 환수된 거라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예.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5,503억은 그 당시에 뭐 주요 정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주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친형 강제 입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서 그 약간 뭐 부수적으로 다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전 변호사 배임은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맞죠. 뭐 사실 재산상 범죄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누가 이득을 취하는지 그게 이제 중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배임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한 거에 대한 판단이니까.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특히 여부는 이게 예. 지자체장의 정무적 판단을 법정인 네네. 잣대로 판단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예, 거죠. 그건 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구속 기소를 하든 뭐 불구속 기소하든 기소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 이게 굉장히 좀 따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뭐 검찰에서는 명백하게 이 정도의 액수까지 특정을 한 상황이어서 그 판단은 법원의 이제 몫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크게 반발하면서 당 전체가 지금 동원이 됐습니다. 당직자 보좌진 대상으로 총동원령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대규모 규탄 투쟁 나섰는데 한번 보시죠.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 법체탈을 쓴 사법사냥, 역사적인 오점, 흉포한 행위 이런 성토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말로 나왔습니다. 내일이죠. 많이 시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용산,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대대적인 집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 내의 뭐 집단 무의식이라 할까요? 뭐 어떤 그 피해 의식 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검사 독재라고 네. 하는 어떤 인식은 전체 많은 당원들과 또 소위 그 우리가 여론조사 상으로도 예. 한 30-40% 정도가 이재명 대표 잡혀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상당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오늘부터 여러 가지 이제 팩트들이 기소장을 근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검찰이 그 공소장에 표적한 것 중에 좀 무리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네. 하나하나 나오는 어떤 결과적으로 무슨 뭐 자기네들끼리 이제 성남 FC도 예. 뭐 친인척을 채용해 갖고 그것을 성과급으로 줬다든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실질적인 어떤 범죄적인 그런 행태들은 사실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 리스크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뭐 당 대표가 그렇게 소집을 했으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적으로 표결 과정 혹은 또 흔히들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예컨대 뭐 25명 정도 뭐 20몇 명 정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 상당히 당내에서도 과연 이런 식으로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도 또 여론들도 반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른바 개딸 강경 지지자죠. 강력한 지지자. 내일 집회하는데 내일 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말 비와 하늘도 우시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집회에 한 20만 명 이재명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뭐 100만이 집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규탄 집회에 좀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영장 청구되자마자 박성중 대변인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규탄 집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은 물론이고 지역위원장 포함해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당원들이 모여서 오늘 규탄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금 한 2,5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탄 앞으로 이 강성 기조를 조금 유지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규탄 대회도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게 좀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법적으로 지금 다퉈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인파를 동원하고 지지층을 동원해서 정풍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규탄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근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특히 제한해야 한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 좀 달라졌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제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또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입니다.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비교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입니다. 그때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당시 대통령이었죠. 지금 야당 대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이거 조국 장관 때요. 과거의 조국 발언이 현재 조국을 잡는다. 그래서 이제 조적조 또는 이제 조만 대장경 이런 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 봅니다. 과거의 이 대표의 발언이요. 현재 부메랑이 돼가지고 현재 이 대표를 잡는 이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첫째는요. 바로 이제 불체포 특권이에요. 본인이 포기해야 된다 했잖아요. 없애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임의로 재단해서 검찰이 독재니까 이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준을 본인 마음대로 이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객관적으로 이 불체포 특권은요, 이제 박물관에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상권 분립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게 워낙에 국왕의
전제 독재가 있으니까 의회에 그 불체포 특권이 있었죠. 지금은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상권 분립이 확립돼 있으면 전직 대통령도 판사 앞에 영장 실질심사 받았잖아요. 근데 왜 국회의원은 안 받아야 됩니까? 네. 따라서 저는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이게 부패 범죄일 때는 없애야 된다. 네. 정치적인 게 아닌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활비 외에는요. 실제 그 직접 받은 뇌물은 제가 알기로 이게 10원도 없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에 대한 성마 지원은 직접 뇌물로 처벌했습니다. 공고했다고 직접 뇌물로. 그다음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나 이쪽 삼성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제3자 뇌물로 처벌했습니다. 이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사례하고 저는 훨씬 이게 그 이재명 대표 혐의가 중대하고 훨씬 이게 증거인멸 혐의도 크고 도주율에도 최소한 박 대통령보다는 높다 이래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에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정적 제거라는 그 목표 하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회유와 고문으로 인해서 그런 자백에 의한 재판까지 넘겨졌죠. 결국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죄입니다. 단순히 무죄가 아니라 거꾸로 그거를 창작했던 창작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증거도 제대로 없고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적 제거라는 그런 목표 하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군복을 입은 군사들이, 그러니까 바로 군인들이 움직였다면 지금 법복을 입은 검사들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우 슬픈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불체포 특권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했던 부분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바뀐 건지 아니면 상황이 다른 건지 뭐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대표는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게 백현동, 쌍방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자동, 호텔 이것까지요. 근데 당장 다음 달에만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는데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 3일 재판이 시작되고 17일, 31일 공판기일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대장동 의혹까지 재판이 넘겨지면 거의 매주 재판에 뭐 출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야당 대표의 법정 출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일까요? 글쎄요, 이제 뭐 매일 그 주 2회, 3회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그 전당대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동안에 제1야당의 경우는 계속 그 재판과 헌재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만 거리에서 고함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민주당의 지지율과 분위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체가 벗겨지면서 민주당 내에 실제적으로 이번 뭐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는 설령 부결된다 하더라도 점차점차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즉 이재명 대표를 1선에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4월 달 되면 보궐선거들이 왔을 때 훨씬 더 저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극대화를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3월에만 지금 3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판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3일, 17일, 31일 모두 금요일입니다. 2주 간격으로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금요일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금요일 오전에 그 최고위원 회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무를 보겠다면서 검찰 출석도 주말에 하셨던 분인데
과연 재판은 어떻게 주말로 미뤄서 하실 수는 없겠으니 예. 당연히 나가셔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하게 되면 당무 보는 것에 상당히 지장이 생길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여러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포함해서 뭐 쌍방울 관련도 있고 뭐 정자동 관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사들에 또 출석 요구가 있게 되면은 또 거기에도 나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정말 임계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와야죠.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 저희 그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예,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는데요. 최 편집장님, 전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누구냐는 걸 가리고 검찰은 수사만 하면 된다. 범죄를 보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재명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자, 검찰이 이것저것 자꾸 따지고 그러면서 아,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결될 거니까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을 한다. 검찰의 일은 피의자를 가리고 범죄만을 보고 근데 이 범죄가 구속영장 청구할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서를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제 이 체포동의서를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 거는 24일 본회의죠. 아마 그때 이제 본회의에 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한다면 이제 25일부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본회의가 뭐 28일 날 예정이 돼 있긴 한데 뭐 그건 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에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때 표결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 또 이걸 올려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27, 8 요 기간에 안 하면 3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보면 뭐 조홍천 의원은 찬성할 사람들이 꽤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일부 상당수의 기자들이 이렇게 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점검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기 이제 28석 정도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된다는데 가결까지는 어렵다. 일부 이탈표는 있지만 이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부결이 되면 검찰로서는 또 검찰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검찰이 일이라는 거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이제 3월 중에는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공판 준비기일 거쳐서 대략 한 4월이나 5월쯤부터 대장동 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8일은 뭐 국민의힘이 그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아마 본회의는 힘들 것 같아서 뭐 27일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24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왔을 때 포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2018년 당시 강원랜드 사건 관련입니다. 이 위화를 막론하고 우리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강원랜드 사건 수사받을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걸 언급하면서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서 영장 기각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1, 2, 3심 모두 무죄 인정받았다.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법률적으로요. 불체포 특권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포기라는 용어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체포 특권은 의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국회의 권리입니다. 국회의 권리. 따라서 이제 그 회기 중에는
국회가 이제 표결에 동의해주지 않으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성동 의원이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국회 발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찬성 동의표를 던져 주십시오. 나 당당하게 법원에 가 심사받을 테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의 포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성동 모델은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게 나 당당하게 가서 재판 받을 테니까 임시회의나 회의를 국회 회기를 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포기라는데 당시에 권성동 의원은 논란이 여야 간에 대립하면서 7월 달에 또 이제 회기를 열려고 하니까 내가 가 받을 테니까 회기 열지 마라. 이래서 이게 당당히 받은 거죠. 이걸 본다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 동의를 해 주십시오. 내 나가서 받겠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다음에 뭐 7월 달이든 뭐든 임시회 없을 때 회기를 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포기입니다. 당시 저게 2018년 6월 상황이거든요. 조금 아까 권성동 의원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7월 임시국회, 7월 방탄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 열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강원랜드에서 부정청탁 혐의잖아요. 그런데 강원랜드 전 사장인 최흥집 전 사장은 이미 2017년 12월에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은 구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청탁을 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도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러운지 뭐 권성동 의원한테는 다행스러운 거겠죠.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1, 2, 3심에서 다 무죄가 된 건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 뭐 경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런 본인이 정말 과거에 불체포 특권 뭐 내려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권성동 의원처럼 행동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본인이 정말 완전 무결하다. 나는 혐의가 없다라고 자신이 있을 때 이제 저런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건의 내용을 이 대표만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무결하게 자신이 있다면은 저런 방식의 권성동 의원 방식의 저런 포기를 요청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대표는 본인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1대1로 지금 접촉하고 있고 뭐 개딸들에 대해서도 수박 등의 용어를 쓰지 말라면서 당의 단합을 지금 조금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 길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대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기 잡아넣을 거다. 뭐 선거 전에도 이미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본인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정정당당히 가더라도 뭔지 어쨌든 간에 자신을 잡아넣지 않겠느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 권한 중에 하나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불구속 수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건 헌법상의 가장 기본된 보장된 권리이고 바로 입법자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게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 동의안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포기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뭐 포기를 하면은 갑자기 뭐 결백해지냐, 아니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니면 뭐 죄가 있는 것이냐, 이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절대 볼 수는 없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굉장히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뭐 포기를 한다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아마 그러한 생각 속에서 결국엔 국회의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걸 뭐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임시회의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한 것,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야당이 반발합니다만 진중권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혐의 받는 사람 제1야당 대표 된 게 초유다. 보시죠.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사상 초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일단 제1야당의 당대표로 뽑은 게 현성사상 초유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구속됐죠. 네. 이런 가운데 당내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되면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우려했던 적이 있는데 이어서 보시죠.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 때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이 사법 리스크 터질 거 예상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거 알았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자신을 희생시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을 원한다. 이런 말이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때요? 사실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그렇죠. 저 비대위원장을 누가 데리고 왔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로 당의 입장이 그렇게 채 있지 않고 또 실제로 권성동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이 좀 다른 점의 하나는 권성동 의원의 범죄는 어쨌든 단독 범죄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알고 그래서 소명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범죄의 그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화영이라는 존재, 정진상이라는 존재, 뭐 김만배라는 존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이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저런 젊은 정치인들의 패기 있는 발언도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는요, 이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부위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했다는 언론 보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간에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형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의 정황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봅니다. 김도 법사위원장은 이 전후의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뭐?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 요 이야기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밖에 가서 한 번만 더 하세요.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걸 넣겠어요? 자 조선위원 할 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박범계 의원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당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관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또 오버랩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정성호 의원이 특별 접견, 장소 변경 접견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교도관이 그걸 받아 적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김도 법사위원장이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공개하냐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공작 모략이 아니냐. 이걸 이렇게 받아서 공개한 게 이런 말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공수에 고발도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로. 근데 저는 이런 게 고발이 완전히 법리에 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변호사 접견만 비밀이 보장되고요. 일반 접견이나 특별 접견은요. 원래는 이게 녹음하거나 다 받아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수사상 필요하면 가서 볼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누설된다 해서 아무런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고 공무상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검사들을 공격하고 한 게 이게 부당한 고소고요. 오히려 저는 정성호 의원을 수사해야 됩니다. 정성호 의원에게 만나서 증거인멸 회유 정황 그다음에 본인이 뭐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직접 증거가 없더라. 그럼 여기 본인이 어떻게 검찰에 접촉했는지 이걸 수사를 해야죠. 예, 뭐 정성호 의원은 본인이 의례적으로 좀 만난 거고 뭐 회유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공수처에다가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 수사 내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1년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석방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대장동 수익을 은닉했던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 출석 모습 한번 보시죠.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던 거 있습니까? 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될 텐데 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구속 사유에 좀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340억 원의 최종 귀속처가 김 씨가 아닌 윗선이라는 의견서를 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대장동 일당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이 이루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집은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맞네요.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의 일도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민간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네, 뭐 이 대표의 책임이라든지 이 대표의 몫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는 아무 말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수민 변호사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방금 유동규 본부장 나왔지만 검찰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걸 마치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같다고 보고 간주를 하고 지금 수사를 좀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몇 번을 말씀드린 재판부에서는 뭐 증품 공여자, 수여자 서로 말이 다를 때 정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져야 되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뭐 일부만 구속영장 청구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좀 대비해서 미리 쪼개기로 한 영장 청구가 아닌가 이러한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예 답을 정해놓고 기소나 수사, 뭐 감옥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나서 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여정으로서 김만배, 유 본부장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김만배 씨가 어찌 보면 이 거의 모든 거 하고 그 대장동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현재까지 천화동인 1호가 오로지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과거 정영학 녹취록이나 아니면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뭐 정민용 씨 뭐 이런 사람들 증언을 다 종합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뭐 남욱 변호사한테 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런 인터뷰도 김만배 씨가 결국 지시한 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꿰어 맞춰 보면 지금 꼭 김만배 씨가 그 증언을 안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장 실질심사는 끝났고요.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밤 돼야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국회 국방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 개입설을 두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야당 의원들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답변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고발이 이제 최초의 그것이 논란이 될 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당일날 출입했던 CCTV나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확인했더니 없더라 이렇게 보고해야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CCTV에 저희를 건드린다는 것은 네, 어제도 뭐 법사위 가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그리고 당시가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야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공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군 관계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네,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해서 여긴 안 되겠다. 그래서 딴 데로 갔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자,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육군 보고에 따르면 그런 건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현지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받기로는 당직 그 육참 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근무병도 네. 아니라고 하고 예. 남영식 육참 총장 역시도 아닌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측은 일관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예. 의원이 작년 12월에 이 의혹을 얘기를 해서 김호준 씨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당한 바 있고 네. 최근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예. 책으로 펼쳐내면서 전해 들은 것을 전해 들어서 전해 들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실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이 소재가 부활이 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보고받은 내용을 예. 확실히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뭐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의 천공 측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국회 청문회 참석하자 간 적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씨 이야기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이제 총장이 쫓아와서 천공이 인수위 관계자랑 한남동 육군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제가 그 일기 안 들어있으면 이걸 왜 써넣겠어요? 전 기록물이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봐주신 게 맞는지, 봐주신 거 맞는지.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일체 연락한 적이 없어요. 여사님한테도 일체 없고요. 이 방송에 그냥 싫은 거예요. 스승님은 청문회를 나가길 원하세요. 아무 때나 부르면 거기 일정 맞춰서 나가겠다고. 그냥 공식 석상에서 하자. 내가 뭔 죄가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 예,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게 가짜 뉴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유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갈라 했는데 갑자기 육참 총장 공관으로 옮겼다. 이러면 저는 천공 서서히 갔을 수도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전망도 좋고 넓어요. 육군 참모총장 관사에 대통령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천공 탓으로 돌리는 거 이게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고가 화장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에서 남영신 총장이 부승찬 대변인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어떻게 화장실에서 하고 장관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세 번째로 공관병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공관병들 불러서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의 핸드폰이나 또는 필요하면 천공 그분의 그 핸드폰까지 보면 핸드폰은 위치 추적이 실시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청담동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CCTV는요. 만약에 몇 달 지나서 이게 덮어버리면 복원이 안 돼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옆집에 2402호도 CCTV 복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핸드폰은 더 위치가 오래 가니까. 따라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네, 아니 어떻게 나중에 이거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부승찬 대변인을 만나 직접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군대나 통일부나 외교부나 모든 곳에 다 국방부 입장할 때도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전화로 해서 이번 입장하니까 들어가게 해. 아니면은 공식적 루트를 뭐 민증 주고서 신분증 받아서 하는 루트가 있는데 우선 전화가 왔고 그걸 실시간 보고했던 그게 체계적으로 보고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나중에 가서 없어지고 달라진다. 그리고 그때 다시 보고를 했던 사람이 지금 전방으로 왜 굳이 보냈을까요? 사람을 알겠습니다. 보내고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뭐 모든 근거들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주 자신 있게 고발한 걸 보면 뭔가 알고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승찬 대변인의 주장이 진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했으니까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진실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